아이돌에 대한 책을 썼어? 너 빠순이지? 솔직히 인정할게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거에만 그치면 제가 굳이 책까지 쓸 이유는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BTS 예술혁명이라는 책을 쓴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작년 봄에 이 책을 내고 나서 이런저런 인터뷰라든가 방송에 출연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질문을 할 때 저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본심은 아마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보아하니 나이도 많고, 응? 그리고 대학에서 심지어 철학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아이돌에 대한 책을 썼어? 너 빠순이지? 그냥 솔직히 인정할게요.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멋있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거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에만 그치면 제가 굳이 책까지 쓸 이유는 없었죠. 근데 메시지를 듣고 사실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출시되어 온 그 앨범들 몇 개를 추렸습니다. 주제별로.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데뷔를 하면서 당시에 자신들의 세대인 10대 학생들이 학교와 어른들과 그 기성세대 사회에 느끼는 어떤 불만과 비판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데뷔 시절을 지나서 그 다음 시기로, 즉 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가면서 그 비판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청년이 된 방탄이 느꼈던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아주 날선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결과를 공평하게 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죠. 경쟁에 참여할 때. 하지만 최소한 조건은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건부터 다른 이 사회에서 그냥 무한 경쟁만이 절대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방탄은 묻습니다. 이게 정의냐? 라고 묻습니다. 저를 아주 입덕의 길로 확 빠뜨렸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노래에서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전지구적 신자유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억압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괴로운 거거든요. 아이는 아이대로 괴롭고 어른은 어른대로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실은 어떤 마음의 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직접 어떤 우울증, 강박, 불안, 심지어는 자살 시도,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도 그래 라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대중 가수들 중에 어떤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공공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아,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 비판, 위로와 공감, 그리고 대안입니다. 무슨 대안? 대단한 대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너 꼭 살 필요 없어. 애쓰지 좀 마. 꼭 이길 필요 없어. 저도 괜찮아. 제 마음을 가장 때렸던 말 중에 하나가 저도 괜찮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도 괜찮아. 그냥 무조건 이 경쟁 속에서 미친 듯이 달릴 필요는 없어. 라고 우리에게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어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뱁새 같은 우리가 짧은 다리로
아둥바둥 애쓰면서 살기만 하는 이 뱁새 같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연대한다면 정말 이 무시무시한 세상도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존경심이 진짜로요. 존경심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어떤 맥락 위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그것이 바로 Love Yourself라고 하는 메시지의 진짜 의미다. 라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는 마치 책 한 권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하나가 책 하나라면 지금까지 방탄의 이야기들은 그 대하소설처럼 한 권 한 권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이 나이를 먹으며 그다음에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방탄소년단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탄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방탄의 팬덤, 아미 들어보셨죠? 이 아미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팬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방탄과 아미, 요 집단 내에서는, 요 공동체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방탄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줬는데 그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를 팬들은 맨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티스트에게 받은 어떤 은혜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세긴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수시로 거의 매일 기부와 자선활동, 그 다음에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의료비가 모자라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기부를 하고 끊임없이 자선활동을 자신의 일상 생활 속에서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참 훌륭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 메시지에 팬들도 참 훌륭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뉴스에서 한 작년부터 보시기 전에 방탄소년단 그 전에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걔는 왜 이렇게 안 유명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로 팬들이 생각한 것은 한국에서는 자본과 미디어가 없는, 미디어 권력이 없는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였기 때문에 이 방송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노출될 수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은 미국에서 엄청난 슈퍼스타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보기엔 이런 거죠. 뭐 한국? 어디 그 아시아에 그 분단되어 있다는 삼성 핸드폰? 그렇게 알려져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영어로도 노래를 부르지 않는 보이밴드. 보이밴드에 대한 편견이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아이돌? 그게 무슨 가수야? 이런 똑같은 편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탄 팬이나 아미들이 라디오에 노래 좀 틀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오케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래 틀어달라고 그러면 나왔던 반응들이 야, 좀 제대로 된 음악 신청해. 이런 거 누가 들어? 한국말 누가 알아듣는다고 이런 노래를 틀어달라고 그래? 하지마. 라고 하는 그 무시와 핍박을 정말 셀 수 없이 당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팬들은 절대로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시와 편견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왜? 이들의 음악은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널리 전파해야만 한다라는 뭔가 역사적 사명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라디오에도 신청하고 그다음에 빌보드에 집계되는 마트 있죠. 대형 마트. 음악 매대 판매 담당자한테 매일 들르는 거예요. 퇴근하면서.
매일 들러서 왜 방탄소년단 앨범 없어요? 갖다 놔주세요. 왜 방탄소년단 앨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갖다 주세요. 그거를 노래를 부르고 다닌 거죠. 미국 전 지역에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 쪽에서 한국 음반 산업 협회 뭐 이제 그런 곳으로 연락이 와가지고요. 방탄소년단 앨범 수출해달라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받고 수출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 과정들이 사실 진짜 놀라웠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좀 길게 사례를 분석을 했었는데, 이 과정은 어떤 기획사가 미디어하고 연결되어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서 섭외를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고 라디오에 보내고 아니었거든요. 그런 힘 1도 없이 오로지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연대해서 이루어낸 풀뿌리 문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아미들은 깨닫게 된 거죠. 아, 방탄 노래 이렇게 좋은데 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지? 라고 했을 때 미국 팬들이, 서양 팬들이 느낀 건 아, 이거는 분명 인종차별주의다. 혹은 외국인 혐오다. 영어만이 언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편견과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방탄을 제대로 인정받게, 음악가로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편견을 뚫고 그 편견에 맞서야 한다라는 걸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현실에서는 정말 백인, 미국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가장 저 위에 꼭대기에 있을 법한 이렇게 만약에 계층을 나눠본다면요, 저 꼭대기에 있는 백인 남성조차 방탄의 팬이 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자신이 마치 방탄이 받는 편견과 억압을 자신이 받는 것으로 내재화하는 소수자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미 업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아미는 팬이잖아요. 팬이 무슨 업무를 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미 업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보통 그 가수 팬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다 비슷한데요. 온라인에 있는 투표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방탄 컴백 시즌에는 24시간 스트리밍 합니다. 그런 방탄 그 아미 업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미들에게는 업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기본 업무가 뭐냐면 언론 감시입니다. 가끔 이제 기사들이 되게 공정하게 제대로 조사를 해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들 굉장히 많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이제 그런 기사를 볼 때 아미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댓글로 싸우기도 하죠, 물론. 그런데 거기에 클릭을 주면 언론사에 돈이 가잖아요. 트래픽이 몰리면 돈이 가니까 스크린샷을 싹 찍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돌려봐요. 절대로 가서 클릭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스크린샷을 돌리는 거죠. 나름 응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가 심해지면 전화통 불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저한테는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부르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읽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요. 바로 그게 자동으로 학습이 된다라는 측면이에요.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팩트를 날조한다든가 변형시키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교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 기본적인 아미 업무들을 하면서 팬들이 그냥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 늦은 가을이었는데요. 굉장히 큰일이 있었어요. 그 방탄 팬들에게는. 사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 명이 입었던 어떤 티셔츠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티셔츠를 문제 삼으면서 일본
방송이 갑자기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한 1, 2초 정도, 아주 공식 석상도 아닌 데에서 잠깐 입었던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죠. 근데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건의 출발은 어디였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본의 그 통상보복의 출발점이 되었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난 바로 직후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본 언론들은 일본 극우 세력의 논조를 그대로 이제 옮겨 적었고요. 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참담했던 건 한국 언론이 바로 일본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곳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미들은 정말 분노했고요. 몇몇 신문사 전화통은 불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심각해진 거는 서구의 유력 언론들이 그 논조를 그대로 받아 적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막 사건은 커지고 있었고 아주 정말 심란했었어요. 다들 울고 막 싸우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서구 팬들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거 진실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설명해 줄 자료를 찾은 거죠. 근데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본이 자국에게 유리한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 동안 한국은 영어로 그런 자료를 거의 만들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이 사건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동안 나왔던 오보들, 잘못된 언론 기사들을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을 만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소책자 하나 분량의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 백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무료로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 영어, 일본어까지 다 무료 배포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 단체, 그리고 원폭 피해자 단체에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미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미들이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어떤 순간에 만나서 방탄소년단에게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그냥 일시적인 위로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시하게 했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내게 해줬고, 그리고 이 힘들고 거지 같은 세상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바꿀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방송 같은 데 나가면 꼭 이런 거 물어요. 이지영 교수에게 방탄이란 땡땡? 뭐 이런 질문이요. 뭔지 아시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제 답은 이거였습니다. 방탄은 저에게 이 세상을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존재입니다. 희망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제 주변에 철학 전공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과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측면이 많았고, 그래서 뭐 한다고 되겠어? 라는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경험들이 거의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을 조금은 낫게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제게 준 게 방탄과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 조금 진짜 제가 세 발의 피만큼 말씀드렸는데요. 요만큼 들으셔도 아미와 방탄에 대한 편견이 좀 사라지지 않으시나요? 그 전까지는 아이돌 뭐 아예 빠순이들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사실 조금씩 있으셨죠. 저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뭘까?
아마도 편견이겠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편견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제대로 들어보고 콘텐츠 제대로 보고 아미들이 뭐 하는지 안다면 이런 편견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데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은 차별을 낳고 이 차별은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억압이 타인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향합니다. 내 속에서 결국 내가 이 좁은 굴레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굴레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 마음과 눈을 여시고요. 지금껏 내가 어떤 편견의 굴레에 갇혀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무엇이 있었을까? 각자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